어서 오세요.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작품은 서찬란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제목은 유리구두. 제70회 한국소설 신인상에 당선된 작품인데요. 작가님의 소감 먼저 낭독해 드리고 이야기 속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낯선 세계의 두드림이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자신감을 잃고 부족한 용기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떨었다. 마치 햇빛을 두려워하는 땅속의 벌레가 나의 모습처럼 비치기도 했었다. 그를 파고 그를 먹어야 하는 숙명이라면 이제 당당히 그 길을 따르련다. 미적거리는 나를 다독여 일으켜준 이채영 교수님, 아낌없이 서로를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은 시몬방 모누들, 은정, 상현, 은조, 영은, 상문.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소설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는 성실한 작가가 되겠습니다. 당선을 무엇보다 기뻐해준 옆치기 명환, 딸 도우, 아들 온, 그리고 응원해준 가족들의 눈빛이 가슴 뭉클하게 떠오릅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한국 소설과 제 생명과도 같은 글쓰기를 동행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정진하겠습니다. 네, 당선 소감은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자, 그럼 본문 내용 속 유리구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지 저의 목소리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유리구두. 서찬란. 시상식을 기다리는 이들은 모두 긴장된 모습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못지않게 떨고 있는 직원이 사회자 뒤에도 있는데 한 명은 상패를 들고 다른 한 명은 꽃을 안았다. 드레스 차림에 꽃을 품은 갸우뚱한 모습의 여직원은 기피 대상 1호다. 바로 옆에 앉은 송 과장은 그녀를 가리키며 다은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섰다고 귀뜸한다.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했다.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게 했고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까지 주었기에 그 제도는 정착되었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왜 몸도 불편한 사람이 행사요원으로 자원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기념식의 의의나 구청장의 화려한 넥타이 색깔보다 다은이 씨는 구두에 눈길이 갔다. 혼자 불안했던 모양이다. 드디어 상패가 수여되고 꽃다발 증정식이 시작되었다. 다은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그녀는 사그락거리는 드레스를 툭툭 차며 당당한 모습으로 구청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시상대와 연결된 유선 마이크 줄에 다은의 구두가 걸렸고 동시에 꽃다발도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아! 저거 뭐야? 유리잖아. 나지막한 신음이 내 등 뒤에서 들렸고 동시에 회의장 전체가 술렁거렸다. 나는 앞줄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섰다. 튕겨나간 구두는 몇 바퀴를 굴렀지만 깨지진 않았다. 다은은 뒤틀린 몸을 바닥에 기댄 채 숨을 헐떡였고 갈색 스타킹을 신은 발이 기억으로 꺾여 있었다. 그때 의전 담당 주무관이 튀어나갔다. 그녀에게 구두를 신겨주고 부둥켜 일으킨다. 겨우 일어선 그녀는 남자 직원의 손을 뿌리쳤다. 그 후 한동안 직장 내 유명 인물이 된 다은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질 즈음 나는 또다시 구두 때문에 그녀와 마주치게 되었다. 내 정장 구두의 굽이 한쪽으로만 달아 점심시간에 짬을 내 구두 수선공을 찾았을 때였다.
그녀 역시 검정의 굽낮은 구두를 들고 있었는데 알사 로고가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수성공에게 무언가를 당부하는 중이었다. 이 아이는요, 아끼다 보니 유행이 지났지 뭐예요. 딱 맞게 수선해주세요. 새 것처럼. 가까이서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징징대는 어린아이의 흐느낌에 가래라도 낀 듯 허스키했다. 그래도 제 할 말은 끝까지 다 하고 있어 제법 똑똑해 보였다. 그녀가 가져다 주었을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에서 물방울이 흘러 구두 수성공이 펼쳐놓은 자리를 적시고 있었다. 구청 내 터줏대감인 수성공은 새까만 얼굴과 다 해진 셔츠, 마디마디의 검은 구두약으로 시커멓게 범벅된 손으로 수선할 신발을 눈앞에 높이 들어올려 제 발을 만지듯 주무른다. 나는 그때마다 내 발을 만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면서 발가락에 힘을 주곤 했다. 무지 외반증으로 인해 흉측함을 안고 있는 내 발을 그가 눈치채지 않았으면 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진 구두가 낯설지 않았다. 내가 맡기려 들고 있는 구두와 그의 손에 들려있는 구두에 혼돈이 생겼고 그에게 이미 맡겼던 구두인가 헷갈리기 시작했다. 얼굴에 열이 달아오르고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그거 내 건데 라고 말할 뻔했다. 근래에 뭔가를 깜빡하는 실수도 있었고 흥분한 뒤 그 실수 때문에 만회하는 시간이 힘들었기에 참았다. 행여 다은 앞에서 구두 소유권을 두고 사소한 오해가 생길까 흥분을 누르고 그가 든 구두를 찬찬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기억을 되살려냈다. 내가 재활용품 수집함에 던져버린 까맣게 잊었던 그 구두였다. 어떻게 해서 그녀가 내 구두의 주인이 되었을까? 나는 우연히 만나게 된 내 구두의 역사를 떠올려 봤다. 그것을 남편에게서 건네봤던 당시 나는 감정을 사귀며 이렇게 물었었다. 어머님은 지난번에도 신발을 주시더니 또 보내온 거예요? 시어머니에게는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 있는데 개중 좀 산다는 친구들은 죄다 자식들이 외국에 있었다. 해외에서 보내온 구두는 본인의 치수대로 보내와도 전혀 맞지 않았다. 볼이 넓은 한국인의 발 모양에 반해 외국인들의 발은 칼발이 많은 모양이었다. 어머니와 친구분, 그러니까 두 분 다 발이 불편해서 도저히 신을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은 내 눈치를 보면서 구두를 끄집어냈다. 반들반들한 구두코 위에 검은 리본, 그 위에 하얀 진주알이 달린 구두였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명품이란 소리에 솔깃하여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신고 걸어보았다. 굽은 낮지만 금 테두리에 백화점에서 보았던 알짜 로고가 박혀 있었다. 새 것과 진배 없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진주가 둥글지 않고 모양이 틀어진 게 흠이었다. 내가 아무리 가짜 진주를 만들어 붙여도 그렇지 이렇게 틀어진 상품을 명품이라 볼 수 있냐고. 그러자 남편은 진지하게 들여다보다가 엉뚱하게 둘러댔다. 진짜 진주는 흠이 있지. 어머니는 물려줄 재산이 없는 탓에 생활비를 붙이는 우리 부부에게 미안해했다. 뭐든 공짜 물건이 생기면 내게 먼저 챙기지만 나는 남이 쓰던 물건을 이제 그만 받고 싶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들도 이제 장애인 공단에 취직해 제 앞가림 정도는 하고 있고 혹여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여자를 만나면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체 아이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기에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타인들은 부러워했다. 그렇게 받은 명품 구두는 나를 조소하듯 발을 조였다.
어쩌면 그 구두는 남에게 보이는 나를 옥죄는데 한몫했을지도 모른다.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불행한 구석이 있으면서도 숨긴 위선으로 땅을 딛고 살아가는 나를 그 구두는 얄밉게도 보이지 않는 내 발을 쥐었다. 명품 로고가 새겨진 그 신발을 신고 외출한 날은 종일 꼼짝없이 알았다. 그렇잖아도 사실 내 발은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발에 밟힌 이후 비만 오면 쑤셨다. 사고가 난 그날은 집회가 있던 날이었다. 지옥철이 돼버려 꼼짝을 못했지만 서울 외곽에 있는 집에서 영등포역까지 2번을 갈아타야만 출근할 수 있었기에 정신없이 뛰었고 빈틈을 차지했다고 생각한 순간 누군가 내 발등을 밟았다. 소리를 질렀을 때 지하철 사람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목적이 분명한 큰일에 몰두하느라 소소한 개인의 사고에는 무심했다. 마치 나 혼자 쇼하듯 아파있고 얼굴이 붉어졌다. 발을 밟은 범인을 찾지도 추궁하지도 못한 채 지하철에서 내려야만 했다. 발에 파스만 붙이면 괜찮거니 했는데 통증은 점점 심해져 조금만 걸어도 발에 쥐가 나고 퉁퉁 부어올랐다. 그때부터 나는 굽이 있는 신발은 전혀 신지 못했고 부끄러운 습관이 생겼다.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요행이 자리를 잡으면 큰 가방을 발 앞에 놓고 슬며시 신발을 벗어 한쪽 발 위에 겹쳐 올려놓곤 했다. 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했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준 신발이라 버리지 못하겠다. 대신 여태 집안일이라곤 손끝 하나도 대지 않던 남편은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신발을 잡아당겨 늘렸다. 하지만 구두는 주인과 씨름하는 소처럼 고집을 부렸다. 내 발에 고단한 시련을 멈추기 위해 훔친 물건을 버리듯 재활용 물품 수거통에 몰래 떨어뜨리고 나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났다. 내 발에 비하면 다은은 기형에 가까웠다. 내색하지 않은 채 물었다. 그 구두가 불편하지 않아요? 수성공의 손에서 명작으로 탄생한 그 구두를 쇼핑백에 쏙 집어넣으며 그녀가 대답했다. 말랑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사놓고 여태 보관만 하다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니 내 앞에서 갈아 신지 않고 그냥 일어섰다. 갈색 발목 스타킹을 신은 그녀의 발을 보았다. 한쪽 발은 실내화 끝으로 발가락이 나왔고 다른 발은 실내화 안에 숨겨져 있었으나 심하게 꺾여 있었다. 신어보고 가져가요. 편해졌을 거요. 비용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퉁칩시다. 집 가서 신어보죠 뭐. 뒤에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그들이 하는 말에 나는 기다려도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다. 정말 편해졌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수성공은 계속 다은에게 신어보라는 눈치를 줬다. 그녀는 머뭇거리다 구두를 꺼냈다. 신발굽의 한쪽 모서리는 카핑 나이프로 도려내 그녀가 걸을 때 부담이 없도록 각이졌다. 그녀는 공주처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을 집어넣었다. 그녀의 얼굴이 복사꽃이 핀 듯 환해졌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40이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앳되고 눈동자가 깨끗했다. 신발은 그녀의 발에 꼭 들어맞았다. 며칠 후 그녀의 거취에 대해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일이 생겼다. 사전에 부서 막내가 씩씩거리며 귀뜸을 해줬다. 송 과장이 내선 전화로 방문을 하겠다고 해서 나는 속으로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다.
워낙 그의 언변이 강해서 깜짝할 사이에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송은 다리를 쩍 벌리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뜨거운 커피를 홀 불어가며 말했다. 다은을 과장님 과로 전출시켰으면 합니다. 걔한테 물어보니 그래도 가고 싶은 과가 민원봉사과라 하고 장애인일 경우 본인의 선택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던데요. 왜 갑자기 자리를 이동시키려고 하죠? 당장 하는 일이 바뀌면 힘들 텐데. 한 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 걔가 가당찮은 짓을 하잖아요. 신규한테 허드렛 일을 시키지 않나 옆에 팀 일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니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난립니다. 얼마 전엔 국장님을 찾아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하소연했다고 하는데 이거 참. 그는 출세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고 그가 청장님의 측근이란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들어주기 싫었다.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고 다은에 대한 나의 이중적인 마음이기도 했다. 장애가 있다지만 인지 능력은 정상이던데요. 웬만하면 다은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제가 알기론 장애인 보호법에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을 수 있다던데 다은도 그걸 알지 않을까요? 하하, 참, 사실 그 애 때문에 과 전체가 힘들어요. 세상에 걔가 블로그에 일기를 공개한다고 그러네요. 부당하다는 내용을 쓴 부분만 캡처한 사진을 보내왔어요.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썼더군요. 네, 참. 그 엄마도 웃기지. 그걸 증거랍시고. 걔 엄마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청장님께서 아셨지 뭡니까? 이건 기관 이미지 실추란 말입니다. 다은이 그들 주장대로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기록한 것은 거북한 일이긴 했다. 하지만 송이 하는 말이 옳다 치더라도 나는 이미 그들 편을 들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 다은은 언제나 외톨이었다. 담소를 나눌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항상 그녀는 동떨어진 상태로 겉돌고 있었다. 나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못하고 내 입장을 들어 반대했다. 미안하지만 과장님, 왜 우리 부서가 떠나야 하죠? 장애인일 경우 본인이 원하면 그 자리에 있어도 되고 떠나도 되는 걸로 압니다. 힘드시겠지만 과장님이 좀 더 보살펴 줘요. 그와 내가 주고받는 대화를 문 밖의 직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듣고 있었다. 나는 부서의 직원들이 다은에 대해 깊이 일오란 별명을 붙일 만큼 다은에 대한 감정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평소에 거절하지 못한다고 평이 난 나는 그들에게 무능한 인간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나는 속으로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출근하던 중 주차장 건물 모퉁이에서 다은을 우연히 만났다. 우스꽝스럽게 선캡을 쓴 그녀가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들고 쩔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방긋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내가 그녀의 전입을 거부한 사실을 알 거라는 생각에 미안하고 거북했다. 고개를 숙인 채 나도 반가워요 하면서 눈은 그녀의 발에 머물렀다. 그녀의 발은 여전히 불안정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더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에 있을 사무감사 걱정에 사실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직장을 당장 때려치우고도 싶었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았다. 그날도 자료를 USB에 저장해와 집에서 다시 검토하려고 했는데 헛개비가 씌었는지 사무실 서랍에 그냥 놔두고 집으로 와버렸다.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막 설거지를 끝낸 후에야 그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부랴부랴 손지갑과 열쇠만 챙겨
정사로 달려갔다. 야근하는 부서의 창문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사무실은 문은 대부분 열려 있어서 긴 통로가 어둡지 않았고 내부가 들여다 보였다. 대부분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작업을 하고 있었고 몇몇은 저녁을 시켜 먹은 후 차를 마시며 잡담을 하고 있었다. 내 사무실 바로 옆에 사무실 문이 열려 있어 무심코 지나치려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직원이 눈에 띄었다. 그 부서는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부서도 아니고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다은이 혼자 남아 있었다. 나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왔고 이내 잊어버렸다. 이왕 사무실에 들어온 김에 부서에 현안이 되어 있는 사업을 점검해 나갔다. 전산화된 도면과 님비 현상을 겪고 있는 민원까지 빼곡하게 쓰인 글자로 눈이 빽빽해져 왔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의 노화는 도미노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따라 이어지는 듯했다. 발의 통증은 무릎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허리까지 나약하게 만들었다. 책상 의자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허리가 구부러졌고 기울어진 어깨는 목에도 영향을 주었다. 묵직한 통증이 목덜미와 머리까지 미치니 시력 또한 불편해졌다. 잠깐 흐르는 물에 눈을 씻고 싶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다은이 근무하는 부서의 문이 열려 안이 환히 보였다. 대부분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어서 조용히 지나가야 했다. 다은은 그들 사이를 절뚝거리며 지나다녔고 앉아서 컴퓨터를 보던 직원들은 얼른 화면 배경을 바꾸며 그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아무도 그녀의 일을 거두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파쇄 문서를 쓸어 담은 거대한 봉지를 낑낑거리며 끌고 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고개를 까딱이더니 이내 엘리베이터를 타버렸다. 화장실 수체엔 밀대를 헹궈 뽀얗게 변한 물이 거의 다 빠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작 사무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일 때문에 남았나 싶어 마음이 불편해졌다. 거의 밤 10시 반이 넘어 집에 갈 채비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1층 로비에서 누군가가 달을 보고 있었다. 다은이었다. 그녀는 하늘거리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다소곳이 서 있었다. 구부러진 그녀의 어깨가 가볍게 흔들린다. 나는 혹여 그녀가 돌아볼까 얼른 창가 내 자리에 컴퓨터를 끄고 책상 서랍을 다시 잠궜다. 자잘한 세금 관련 서류 뭉치는 종이 가방 속에 넣고 책상 문을 잠그고 주섬주섬 형광등 불을 끄는데 차 한 대가 끼익하고 서는 소리가 났다. 그녀 앞에 도착한 차는 평소 다은을 데리러 오던 흰 차가 아니었다. 검은 리무진에서 내린 남자는 다은에게 누런 봉투를 건넸고 다은은 자기 핸드백에서 약봉지같이 희고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주었다. 나는 밤 공기가 차지도 않은데 팔에 소름이 돋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광경을 볼까 두려워졌다. 다행히 1, 2분 안에 그 교환은 끝났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는 다시 차에 올라 곧바로 출발했다. 다은은 검은 리무진을 지켜보며 움직임 없이 서 있었는데 마치 타이밍을 맞추려는 듯 흰색 승용차가 그녀 앞에 도착했다. 얼른 타라고 재촉하듯 그녀가 두 다리를 밀쳐넣어 문이 닫히자마자 차는 출발했다. 이건 뭐지? 그녀가 늦게까지 근무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실내 분위기가 몹시 어수선했다. 팀장을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총무과에서 과다 초과 근무자 명세서를 팀장들에게 통지하고 사유서를 받으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CCTV로 확인해 보면 다 알 수 있었다. 낮에는 놀고 밤에 일하는 직원이 눈에 띄게 늘었고 반대로 느슨하게 일하여 시간을 늘리는 친구도 있었다. 월별 1인당 정해진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직원들은 요령껏 아슬아슬하게 한도를 맞췄다. 생계형이란 용어를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썼다. 그런데 그 불똥이 다은에게 튀었다. 공교롭게도 다은의 초과 근무 시간이 상한선을 넘어버렸다. 경위선은 결국 다은이 써야 했다. 나는 슬슬 복도를 지나치다 옆방 사무실로 들어갔다. 송 과장과 협의할 사항이 있다는 핑계를 댔다. 해맑게 웃으며 인사하던 다은은 내가 들어서도 못 본 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주어진 일이 따로 분장되어 있지 않아 특별히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한치의 눈빛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감사실에서 그녀를 호출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 금방 자리에서 일어섰다. 송도 흡연실로 간다며 더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뻔하지 뭐. 지가 무슨 돈으로 명품 구두를 신겠어? 말단 월급으로. 특별 대우를 해주니 공주가 된 줄 아나? 부러워. 특혜받은 삶. 휴게실에 모인 직원들은 나를 보자 깜짝 놀란다. 직원 하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컵은 통 안에 들어가지 않고 모서리에 튕겨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다. 나머지 직원들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귀에 대며 슬며시 빠져나갔다. 그날 다은은 감사실에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술렁였던 사무실 분위기는 다시 안정되어 보였는데 며칠 뒤 송이 나를 찾아와 푸념을 늘어놓았다. 아무도 허드렛 일을 안 해서 사무실이 엉망이란다. 요즘 애들 예전 같지 않아서 뭘 시키기가 겁이 납니다. 과장님 부서 이주무관이 성격 좋고 일도 잘한다던데 우리 부서로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내가 만만한가 봐요? 전에는 다은을 우리 부서로 보내겠다더니 이번에는 이주무관을 빼가려 하시네. 그도 이주무관이 착하고 예의 바르다는 소문을 누군가에서 들었던 것 같다. 송은 언제부터인가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정식 공무원으로 입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였다. 그의 부탁을 대체로 잘 들어준 내 탓도 있었다. 나는 송의 뻔뻔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대체 직원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다은에게 찾아가 보라고 했다. 송은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태도를 바꿨다. 유리구두가 벗겨진 날 다은의 방에서 올가미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송은 그 대목에서 몹시 흥분했다.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부하 직원에게 탈이 생기면 자신의 안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모두 자신의 불명예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는 그의 모습이 가소로워 보였다. 송은 자신에게 온 문자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이 많은 장애인입니다. 직장 내 태움이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방송사에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십시오. 다은 엄마. 송은 불쑥 내 손을 잡았다. 선배님, 다은이 집에 같이 좀 가줘요. 혼자는 죽어도 못 가겠어요. 내가 뭐라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아니죠.
같은 여성이고 과장님은 연세도 있으시니 잘 구슬리면 알아들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좋아요. 옆에만 있어 드릴게요. 그는 확실히 수완이 좋은 것 같았다. 언젠가 그가 승진하면 나는 또 그를 국장님으로 모셔야 한다. 내 머릿속에서는 머지않아 바뀌게 될 그와 나의 위치와 그에 따른 처세 손익이 분주하게 계산되고 있었다. 퇴근 후 송의 벤치로 다은이 집이 있는 상계동으로 갔다. 그는 고급 승용차를 수시로 교체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는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몇 동밖에 없는 낡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 다은의 집 초인종은 표면이 누렇게 변색해 잘 눌려지지도 않고 끈적거렸다. 송을 돌아보자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출입문이 열리고 다은 엄마가 몸을 반쯤 내밀어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냉랭한 표정으로 잠시 우리를 주시하다가 들어오세요 하고 내키지 않은 어조로 중얼거렸다. 18평 남짓한 아파트 현관은 신발을 벗어둘 여분조차 없이 비좁았다. 작은 거실에 방 2칸, 문을 닫으면 답답했던지 방마다 다 열어 젖혀놓고 있었다. 언뜻 둘러보니 3평 남짓한 출입문 앞쪽 방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인기척이 들리자 조용히 문이 닫혔다. 그때 나는 덜 닫힌 문틈으로 괴이한 장면을 목격했다. 분명 사람의 잘린 발이었다. 나는 소름이 오싹하여 중심을 잃고 휘청했다. 그러자 송이 무슨 일이냐며 반사적으로 내 어깨를 잡아 부축했다. 다은 엄마는 서두르듯 우리를 소파에 안내한 뒤 분주하게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앉아있는 내내 좀 전에 목격한 잘린 발 모양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다. 그녀는 냉장고에 든 매실 진액을 꺼내 물을 가득 타서 컵 2개 나눠 가지고 왔다. 송은 목이 타는지 그것을 단숨에 마셨고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안방의 살림살이를 훔쳐보았다. 그릇 장식장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샀을 듯한 그릇과 인형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었다. 좌식 화장대에는 먼지가 내려앉은 액자가 있었다. 요술 지팡이를 든 다은이 분홍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샌들을 신고 있는 다은의 발은 멀쩡했다. 노랗게 탈색한 액자 옆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달빛에 빛나던 하얀 종이봉투였다. 다은 엄마는 우리 앞을 막아선 채 묻지도 않은 말들을 주절주절 쏟아냈다. 교통사고였으니까요. 우리는 앞좌석이라 안전띠를 맸는데 저희는 그대로 다리가 깔렸죠. 차라리 우리가 다쳤어야 했는데 졸음운전이 그토록 큰 사고를 일으킬 줄이야. 사고로 우리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애아빠는 뇌졸중을 앓다가 겨우 일어나서 재활용품 수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성치 않아요. 신경정신과 약을 타먹어도 늘 머리가 아파요. 그나마 저 아이 벌이로 겨우 생활하는데. 다은 엄마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송과장에 대해 반감을 표하지도 않고 오히려 얼른 다은을 달래 복귀시켜달라는 의도를 내비쳤다. 애가 애착이 심해요. 아직도 한 번씩 악몽을 꾸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 잃어버린 발 대신에 부착했던 의족을 지금까지 모아두지 뭐예요. 의족도 다 자라서 이젠 더 살 필요도 없지만 안쓰러워서 원. 그녀는
나와 송의 눈을 번갈아 쳐다보며 더는 지난 일들을 떠올리기 싫다는 표정으로 치를 떨었다. 그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덜컥 현관문이 열렸다. 검은 비닐봉지가 덥석 거실 한가운데로 던져졌다. 우리는 어이쿠 하고 뒤로 물러나 앉았다. 곧이어 안으로 들어선 늑수그레한 남자는 다은의 아빠인 듯 했다. 알코올과 담배 냄새가 묘하게 섞여 매콤한 냄새가 실내 공기를 오염시켰다. 그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한 상태로 손을 비볐다. 예기치 못한 사람들 속에서 그는 불안한 눈을 굴리며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입술을 꽉 다문 채 밖으로 나갔다. 쿵 하는 문소리만 그의 잠재된 불만을 표출하였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찮게 여겨졌는지 송은 팔을 걷어 손목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금빛 반짝이는 시계와 손등의 검은 털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느랗게 뜨고 건너편에 어중간하게 열려있는 다은의 방 쪽을 노려보았다. 그는 무겁게 닫고 있던 입을 열어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아시겠지만 다은 주무관은 복무를 위반했습니다. 애초 초과 근무 때문에 문제가 된 사안은 경위서만 쓰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무단 결근까지 하니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근무한다는 건 송 과장이 거기까지 말했을 때 다은 엄마가 말을 잘랐다. 아니, 과장님, 저 아이가 일을 많이 한 것뿐인데 경위서라뇨. 오히려 일 안 하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직원들을 문책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사과하세요. 남들 하기 싫은 일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한 게 그렇게도 잘못된 일인가요? 불쌍한 애 좀 하나 좀 잘 봐주면 안 되나요? 왕따에다 갑질까지 심하잖아요. 다은 엄마는 옆에서 보기에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자신들을 보호했고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 왔다. 조금 있으면 아이가 퇴근해 올 시간이었다. 괜히 송을 따라왔나 후회도 되었다. 그들은 당사자인 다은의 얘기는 듣지도 않은 채 시간을 버리고 있었다. 열린 방문 안쪽에 움직임이 느껴졌다. 비닐에 쌓인 원피스가 다은의 몸에 스친 것 같았다. 사그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다은의 목소리가 숲속 바람소리처럼 들렸다. 나 무시당하는 거 다 알아요. 투명인가 취급을 해도 내 할 몫은 다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날 내쫓으려는 거잖아요. 월급 충증으로 여기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짜로 초과 근무하는 사람은 왜 가만두는 건가요? 그러자 송이 당황해했다. 물론 억울한 면이 없진 않아. 감사실에서 매번 쪽지로 경고했잖아. 한도만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누군간 총대를 매야 하고. 다은도 지지 않고 똑부러지게 말했다. 하필이면 kok지가 왜 전데요? 저번 달도 지지난번 달도 저보다 더 많은 초과수당을 타간 직원들도 있는데 왜 이번 달을 선택했을까요? 모순 아닌가요? 다은의 말이 소곤거리듯 작아졌지만 내 귀엔 선명하게 들렸다. 엄마, 나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엄마도 자유롭게 살아요.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고 가고. 물론 내가 벌어야 생활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다은이 거실로 나서며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다은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언젠가 내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다. 신체적 장애든 정신적 장애든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모자란 것을 안다. 하지만 지나친 보호도 그들에겐 감옥이다. 내 명치 끝은 돌덩이 하나에 맞은 듯 아팠다. 송은 이런 불편한 상황에도 두 종류의 서류를 내밀었다. 경위서와 사직서였다. 나는 송의 복심을 알고 있었다. 얼마 전 국장실에서 결제판을 안고 기다리다가 그것을 눈치챘다. 다은이 스스로 퇴직하게 만들려는 송의 전략은 국장의 동의를 얻은 듯했다. 직원들에게 다은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확인서를 받고 다은 엄마의 항의 전화 목소리도 녹음하게 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서식 하단의 퇴직 사유에 대해 이미 직원들과 논의해둔 상태였다. 송은 일부러 선택지를 고르도록 준비했던 게 분명했다. 다은은 묵묵히 송이 준비해온 사인펜을 집어들었다. 원에 의해 사직이라는 문구 옆에 서명란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서명할까봐 두려웠다. 다은아.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다은은 모든 동작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의 동시에 그녀의 엄마를 쳐다보았다. 모녀는 상기되었다. 송은 양미간을 한껏 좁힌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다은은 이렇게 말했다. 경위서를 쓸게요. 억울하지만 어쩌겠어요. 누구나 입장이란 게 있으니. 순간 나는 송의 표정이 궁금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속마음과는 다른 표정의 얼굴들을 보아왔다. 헛웃음을 웃는다든지 입술이 일그러진다든지 숨기려 하지만 감추지 못하는 것이 속마음이다. 송은 한숨과 함께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나는 왠지 속으로 통쾌한 웃음이 났지만 나 역시 속의 것을 숨겨야 했다. 송의 등 뒤를 따르다 나는 획 몸을 틀었다. 다은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녀의 귀에 살며시 두 손을 포개고 물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요. 약봉투예요. 가끔 발이 잘리는 꿈을 꾸거든요. 저처럼 사라진 감각에도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뭐예요. 페이스북에서 힘을 사람을 만났어요. 높고 험한 산이다 보니 가끔 동상에 걸려 발이 잘려나가는 사람이 있대요. 원주민들이 뿌리를 채취해 말려서 파는데 불면증 치료에는 그만이에요. 블로그에 제 임상을 올리면 그걸 보고 많이들 주문해요. 어떨 땐 제 봉급보다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송을 내버려 둔 채 그녀의 말을 다 들었다. 다은이 대견했고 고마웠다. 송은 다은 엄마가 다시 주워 현관에 내놓은 검은 봉지에 발이 채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봉지는 입을 벌리며 갖가지 신발을 토해냈다. 집 현관에 들어설 땐 눈여겨보지 못한 수십 켤레의 구두가 내 신발과 뒤섞여 버렸다. 진주알 구두와 유리 구두도 보였다. 나는 그날 신고 간 신발을 내버려 두고 유리 구두를 집어들었다. 다은의 불편한 발을 감싸 안았을 투명한 구두를 신기한 듯 만지자 다은이 말했다. 신어보세요.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언젠가 과장님 발을 본 적이 있어요. 저만큼은 아니지만 힘들어 보였어요. 과장님이나 저나 불편한 세상을 두 발로 꿋꿋하게 걷고 살아야 한다는 건 똑같다고 생각했죠. 이 요리구두는 수액을 채취해 특수 약품을 처리해 만들어서 어떤 발이라도 아프지 않게 한답니다. 생각보다 높지도 딱딱하지도 않았다.
꼭 들어맞는 것이 그녀의 말대로 특별한 것 같았다. 유리처럼 투명해 보이지만 말랑하고 촉촉하여 아기 고무신 느낌이다. 나는 문득 아기 때 찍은 사진이 떠올랐다. 시골집 작은 마루에 동무랑 나란히 앉혀놓고 부모님이 찍어주었던 사진에는 하얗고 조그만 고무신을 신은 귀여운 발이 있었다. 인생이 50년을 훌쩍 건너뛰어버린 것 같아 아찔했다.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다은은 유리구두를 신고 가도록 했다. 해질녘이라 주차장에 세워둔 송의 쥐색 승용차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의외로 외제차가 질비한 아파트 주차장이다. 그는 바지춤에 손을 넣은 채 차량에 손때라도 묻었을까 이리저리 살피더니 바로 차에 올라타 급하게 시동을 걸었다. 가장 가까운 역까지 나를 내려줄 때까지도 그와 나 사이엔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이윽고 역에 도착하자 나는 잘 가요라는 인사말을 어정쩡하게 내뱉고는 도망치듯 차에서 내렸다. 굽이 있어서 계단을 내려갈 땐 다리가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사람들이 위태한 시선으로 내 발을 내려다보곤 했지만 지하철을 2번 갈아타는 동안에도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환승역에서 승객들이 내리자 빈자리가 생겼다. 비좁은 전철 좌석에 옆 사람이 자리를 좁혀왔지만 무릎을 들어 유리구두를 벗었다. 울퉁불퉁하게 생긴 발 모양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는 벗은 발 하나를 나머지 발에 올리고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아들, 도착했어? 혼자서 밥 차려 먹을 수 있지?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한다. 나는 발밑의 유리구두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내일의 우리를 상상해 본다. 네, 서찬란 작가님의 유리구두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책방에서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